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즐거운 봄입니다. 승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이 엑기스고요. 이번 9강은 그냥 선거 부분의 마무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은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고 또 막 이러시면서 꼭 그런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선거 문제들을 가져다가 혼자 막 계속 풀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탁 트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6월에, 9월에 이제 탁탁 맞춰가는 거죠. 그럼 이제 선거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 소개를 안 했네요. 이번 노래는요, 미래가 소개해준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가을비처럼 맞죠? 선생님도 한때는 되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절 노래지 미래가 들을 그럴 노래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르죠? 아무튼 그래도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군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요, 첫 번째로는 정치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정치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참여했을 때 좋은 점, 무관심하면 나쁜 점,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서 참여를 반대하는 이 반대론자들의 주장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출제되면서요. 사실은 진짜 간단하고 정치를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니까 꼭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 정치 과정 모형을 실제 사례랑 맞춰서인데 2학년 문제라든가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지만 수능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 막 순서나 막 이런 거 나오면 싫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한 번만 확실히 해두시면 그냥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하고 선거 공영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너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방선거. 지방선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사례로 나오고 제도를 묻습니다. 지방선거 속에, 우리나라 지방선거 속에는 모든 제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프린터에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순서대로 쫙 진행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옆에 딱 보면 참여와 무관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면 좋은 점, 정치적 무관심했을 때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여하게 되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 정말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그리고 대표에게 맡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대의제 보완할 수 있고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들 갖게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 반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치적 무관심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정치 권력 남용, 부정부패 우리가 감시를 안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국민 전체의 이익 무시하고 국민은 객이 되고 관객민주정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걸 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입니다. 당연히 민주정치 사회에서 참여해야 되고 국민의 참여가 있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참여를 하게 되면 정책 결정이 많이 늦춰지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막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엘리트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가 결정했을 때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사례인데 스위스에서 이슬람 첨탑 금지법. 이슬람 첨탑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렇게 사원의 첨탑을 세우는데 그 첨탑 금지법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듯이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사실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에 반하는 조항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 참여를 통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최근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은 다수가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논지를 펴서 참여에 반대를 하죠. 물론 어떤 한 현상이 있으면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이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참여를 했을 때 좋은 점, 참여의 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리고 참여가 보장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학습을 중요시하면서 학습을 하시면서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에 따라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능 특강 55페이지 8번 문제를 변형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이것에 해당되는 정치 현상의 확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 정치 과정이 복잡해지고 정말 복잡하죠. 그리고 거대해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국민들의 이것이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죠. 정치적 무관심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본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현대 정치 과정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고 정말 저 먼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만한 사람이 뭐 어떻게 참여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전문적이고 해서 참여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난다. 하나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거 외에도 현대 정치 과정이 거대화, 복잡화, 나는 정말 요만한 존재. 나는 그런 생각 외에도 또 뭐 정치보다 재밌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현대 사회의 소비 중심의 문화 풍토 이런 것도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난무하는 기회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쇠퇴를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 정당 정치가 썩어가고 있죠.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네,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대표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네, 정치적 부패 가져오는 거 역시 결과입니다. 또한 이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반동화를 초래하기가 쉽고요. 민주정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때 이것의 확산은 민주정치를 소수 엘리트 정치, 독재 정치로 귀결시킬 위험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키 줄이는 방법 1번 민주시민교육 강화시킨다. 네, 그렇죠. 네가 주인이다. 참여해야 된다. 관심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넘겨주시어요. 네, 정치적 대표자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아니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네, 3번 네, 뭐 정치인의 청렴 및 책임의식을 높이고 4번 지방자치 등 이런 의사결정 구조, 소규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의사대변 기능을 활성화한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 비공식적 집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집단으로서 국민이 여기에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봤고요. 그 다음부터 볼 것이요. 네, 되네요. 그 다음부터 볼 것이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여러분 정책결정 과정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를 해서 많이 합니다. 뭐 기존에는 정책결정 과정 모형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많이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 그 1페이지 오른쪽 위쪽에다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글로 이렇게 순서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보면요. 정책의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제라고 하는 것은 회의의 주제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말 많은 사회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회의의 주제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현실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가운데서 두 번째 점입니다. 조치가 필요할 때 이건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정책 의제로 설정합니다. 옆에다 써주세요. 정책 과제화되는 단계입니다. 정책 과제화되는 단계예요. 정말 많은 사회 문제. 요즘 정책 과제화 되고 있는 게 여러분 뭐 같습니까? 네,
그 대학 입학 등록금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하위 계층의 대학 입학 등록금을 국가가 보존해줘서 50% 수준으로 막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과제화되기까지는 안 했지만 정당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네, 정책 과제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죠. 이제 정책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활동. 대학 입학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이 너무너무 비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많은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책 결정입니다. 보시면 의회, 대통령,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시했죠. 행정 각 부처 장관이 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은 공식적 국가 기관이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하는 공식적 국가 기관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선거 결과라든가 여론,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표현되고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게 비공식적 국가기구, 국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을 집행합니다. 예,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건데 주로 정부가 하고요. 그 밑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죠. 네, 행정부의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행정부가 보통 정부가 주가 된다라는 것도 표시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정책 평가. 이 당초에 등록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정말 그걸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류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대학 등록금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런 정책 나왔는데 이건 문제가 있더라. 이건 이렇게 수정해줘라는 다른 요구가 다시 들어가는 걸 환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의제 설정, 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따라서 실행하고 집행, 그리고 평가해 봐야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요구가 들어가는 환류의 단계, 5단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 52페이지 2번 문제 변형한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의 정치 과정은, 정책 결정 과정은 의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들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딱 선택하는 정책 결정. 여기 정책 결정자라고 나와 있죠. 정책 결정자 공식적 국가 기관이 됩니다. 이를 수행하는 정책 집행, 실제로 해나가는 정책 집행과 집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지지와 요구가 형성되는 환류 과정. 방금 봤던 그대로입니다. 해볼게요.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어떤 현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때 기억으로 전환된다.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딱 우뚝 섰을 때 정책 의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커지죠. 그렇죠? 네. 1번 정답 되겠네요. 2번. 정당이 니은 과정을 주도한다고요.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가 공식적 국가기관, 아까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의회, 대통령, 행정각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 그래서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 비공식적 집단,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 아니죠. 3번. 행정부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 법률안을 제출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건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집행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정책 집행은요. 국회가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보통 행정부가 구체화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리을의 과정은, 환류의 과정은 주로 공식적 아니고요. 공식적 정치 참여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국가기관이 공식적 정치 참여자라고 했으니까 이 환류 과정은 주로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비공식적 정책 결정기구,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 언론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변형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런 정도 문제는 쉬운 문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 이해하고 있어야 될 사항을 이렇게 조금씩 변형시켜본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문제는 2008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의 행위 과정과 정부의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치 과정은 개인의 행위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데,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중에서 정책 과제화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을 계획을 세워서 난 이런 문제가 너무 있어.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지키는 과정. 예를 들면 뭐 저 아는 선생님은 지방간 뭐 이런 게 나왔대요. 그게 자기의 문제죠. 지방간이 된 게.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몇 시에 얼만큼씩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실행해 나갔대요. 네. 그래서 2년 뒤에 건강검진 결과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거죠. 개인이 어떤 문제 발견,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평가하는 그 과정과 정책을 결정해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학습 계획표를 세우고, 왜냐하면 공부가 문제니까. 처음에는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욕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계획표를 작성하지만 결국 이행하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후회, 평가를 하네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요구와 지지를 돌려보내네요.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모두 고른 것은 가장 상응하게 잘한 거. 개인 차원에서 정치 과목의 성적 부진해. 이게 문제네. 이게 정책 과제네. 맞네요.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투기 과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쟁점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거. 기억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그래서 정치 못하니까 한 단원씩 문제풀이 실시라고 했습니다. 실시면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집행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 인하 정책을 수립했으니까 결정 단계 맞죠?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네. 그다음에 볼게요. 여기 계획 작성이네요. 계획 작성이 결정에 들어갔어야 되고 하나씩 풀이 실시가 수행에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바뀌어서 이거 아까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틀렸습니다. 다시요. 앞에 미음 디귿 볼게요. 부동산 가격의 인하 효과가 미흡하다. 이건 뭐예요? 평가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리을 모의시험 성적의 부진. 평가해 보니까 성적 부진하다. 이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대출금리 인상이라든가 보유세를 신설한다. 부동산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한 어떤 실제 집행된 정책 결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디귿과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틀렸고요. 미음 보겠습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 문제풀이에서 교과서 내용 탐구로 수정을 했어요. 문제만 풀어봤자 문제만 막 푸니까 또 풀지도 잘 못했고 결과 모의고사 성적 부진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서 수정했다. 환류. 여기 보세요. 부동산 가격 인하 정책에 또 다른 신규 주택 건설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들어간 거죠.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미음 되겠고 이런 식의 문제는 어렵고도 좋은 문제고 2008년도 6월 문제였는데 지금 봐도 정말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정책 결정을 봤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획정의 원칙입니다. 네.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입니다. 선생님이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왼쪽 상단에다가 써놨어요. 인구 대표성 볼게요. 개개인의 평등과 색깔 다르게 표시했죠. 개개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등성을 의미한답니다.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대표 수는 동일한데 유권자 수에 있어서 편차가 심할 경우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구 대표성에 대해서 보시면 1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와 50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각각 한 명의 대표를 뽑게 되면 한 명의 동일한 이렇게 대표를 뽑게 되면 어떠냐면 여기 100명당 한 명을 뽑는 이 지역에서는 한 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어떤 애 과반수에서 25표, 흐리다고 그러겠다, 그쵸? 25표를 득표해가지고 당선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25표를 얻은 사람은 당선자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기서 25표는 당선자를 내는데 기여하는 한 표라면
여기서 25표는 당선자를 못 내고 버려지는 한 표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다른, 투표 가치가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구 대표성에 따라서 50명에 한 명이었으면 100명이면 2명의 대표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선거구로 획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자른다거나 이렇게 인구 대표성에 따라서 되셨습니까? 이게 인구 대표성 평등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50명의 대표 한 명인데 100명의 대표 한 명이면 그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잘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인구당 하게 되면. 그래서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쪼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 인구 대표성만 고려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 보세요. 표의 등가성에 따라서 인구 대표성만 강조하다 보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단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대표성을 간과하면 산업화에 밀려서 소외되어 온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산간 지역은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시고 여기가 농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도시에는 2명의 대표, 농촌에는 1명의 대표만 나오게 됨으로써 농촌의 이런 이해관계나 이익을 대변할 대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내 인구의 평등 선거,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래 농촌 지역에서도 1명, 도시 지역에서도 1명 이런 지역 대표성도 더불어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수능 문제로도 출제가 됐고요. 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볼게요. 민주선거의 4원칙과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민주선거의 원칙 같이 보는데 지금 인구 대표성에서 강조한 민주선거의 4원칙은 뭘까요? 투표 가치의 동일성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요. 여기서 50명일 때 한 표 가치와 100명일 때 한 표 가치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인구 대표성에 따르면 여기를 50명, 2명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투표 가치의,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민주선거의 4원칙 연결시키면 평등선거 실현하기 위해서죠.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보겠습니다. 땡땡국은 기억의 원칙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대요. 뭘까요, 여러분? 선거 당일날 선거구에 체류하지 못하거나 선거 당일날 제가 송파구에 사는데 선거 당일날 출장으로 부산에 가 있어요. 그럼 저는 투표 못하죠. 이러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만 몇 세 이상 누구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 제도가 있는 거죠. 기억 뭐죠? 보통선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우편 투표는 이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원칙 뭐냐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국이 투표 행위가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비공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편 투표는 보통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어디 출장 간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보통선거를 실현하게 하지만 우편 용지에 담겨가지고 집으로 보내지는 순간 개봉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밀 투표가 민주선거의 4원칙인데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이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보통선거, 비밀선거하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다음에 설명된 투표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고요. 2006년 수능이었습니다.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거소 투표는 뭐냐면 내 거주지, 장소에서 하는 건데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구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구리에서 투표를 당일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투표일 당시에 제가 부재자입니다. 그 주민등록지에 내가 없을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부재자. 예를 들면 군인이 그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군인은 투표일날 자기의 주민등록지에 안 있죠. 군부대에 가 있죠. 학생들.
투표일 날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예, 뭐 제주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집은 서울인데. 이런 부재자. 현재 그 주민등록지에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소투표. 예? 거주하는 장소에서 하는 투표. 현행 법률은 종전과 달리 부재자 투표자를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이 거소투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대요. 따라서 부재자 신고를 하면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 거소투표죠. 집이나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후에 정해진 일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송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상의 군인들 이렇게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그 근해를 막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그런 해상에 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서 거기서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그럼 볼게요. 지금 이 투표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투표 방식은 지금 위의 문제가 2009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였는데 지금 2006년도 수능 문제를 잘 풀었으면 2009년도 평가원 문제도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소 투표를 해주는 이유는 투표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즉 보통 선거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순간 개봉되고 공개되고, 그렇죠? 그래서 비밀 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해볼게요. 기억.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방금 전에도 봤지만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은 평등선거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등선거 원칙 해당 없죠, 여기. 유권자의 투표권이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죠. 엄마 동그라미 쳐. 이렇게 따라 동그라미 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니은. 그다음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 강제 아니에요. 강제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된지 그렇죠.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에 미음. 사회 계층에 따라 아니요. 사회 계층에 따라 거소투표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난리 나요. 진짜.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2011년 수능, 작년 수능에 나온 거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땡땡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이 세모시 의원 중 일부가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정안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모시 기초의원 수는 종전대로 20명으로 해요. 20명이 기초의원 수래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각각 이제 이 10명씩 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갑지역과 을지역에 10명씩 배정했어요. 10명, 10명 이렇게 기존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갑지역은 11명을 여기 한 명 더, 을지역은 9명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갑지역의 인구가 22만 명으로 을지역의 18만 명보다 4만 명이나 더 많으니까. 지금 이 조정하자는 사람들이 왜 11명, 9명 이렇게 바꾸자고 했냐면 그것은 바로 인구 대표성에 따라서죠. 그렇죠? 인구가 더 많은데도 똑같이 10명 하게 되면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이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표성을 고려한 겁니다. 인구 대표성. 그렇죠? 그랬더니 이 때문에 을지역 시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을지역은 도농복합도시다. 도시면서 농촌이 이렇게 복합된 곳이기 때문에 이 을지역에서는 농촌이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줄여버리면 어떡하냐. 농촌의 대표도 해야 되는데 을지역 시의원들은 기존도로 10명 하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역 대표성, 인구 대표성 잘 아시겠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선거구 법정주의를 위배했다. 그렇지 않죠? 어디 위배했습니까? 위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위원회는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지금 위원회는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만 명으로 더 많으니까 11명.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디귿입니다. 네. 위원회는 갑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100명당 1명을 뽑으니까 다시 말하면 갑지역은 22만 명인데 22만 명당 10명을 뽑고 여기는 지금 18만 명당 10명을 뽑는 똑같이. 다시 말하면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아까처럼 1명을 뽑게 되면 한 표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50명일 때 1명 뽑으면 25표도 당선에 기여하는 표인데 여기서 25표, 30표 이런 표는 다 사표로 버려지는 표, 한 표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표성도 떨어지죠. 22명의 100명의 대표가 1명 있고 50명의 대표가 1명 있으면 그거는 인구 대표성에 따라서 볼 때는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을 훼손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면 위원회가 왜 22만 명일 때 11명, 18명일 때 9명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갑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표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리을. 인구가 감소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죠. 을 지역 시의원들의 견해에 동의하겠죠. 그렇죠? 을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에 따라서 동일하게 농촌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농촌에 대표자가 있어야 돼서 그대로 10명으로 두라라고 하는 거니까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을 지역 시의원들의 견해에 동의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 이 문제에서는요. 평등선거의 원칙이라는 거, 한 표 가치의 동일성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인구 대표성, 비례 대표성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네, 2004년 수능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죠.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신문의 보도의 일부고요. 이와 관련된 옳은 추론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모 씨 등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88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 구역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제도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한 것 그랬습니다. 평등을 침해한 것.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 것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3.88대 1이라고 했지만 400명 중에 대표를 1명 뽑는 거랑 100명일 때 1명 뽑는 건 정말 어때요? 여기서 한 표 가치가 정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선 100표를 얻어도 당선자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50표, 60표만 얻어도 당선자가 되는데 어때요? 이쪽에 한 표 가치가 훨씬 더 높고 이쪽에서 한 표 가치는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기억, 판결은 표의 등가성 원칙, 한 표 가치의 동일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평등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니은 볼까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커지면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는 과대대표된다? 최대 선거구 400명이 있는 이 선거구의 의사는 한 명이 대표하고 있으니까 과소대표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죠. 그다음에 T급. 판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선거는 보통 선거 아니죠, 여기? 평등 선거. 구현이라는 민주적인 원칙에 더 근접할 수 있게 된다. 평등 선거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네,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선생님이 제일 위에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이런 이제 글을 올려놨고요. 예, 이 내용을 써놨고, 그 다음에 2004년 수능, 그 다음에 2008년 수능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 63페이지 8번 변형된 것을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수능은 2012년 수능입니다. 2012년 수능은 2012년에 총선이 있었고, 2008년에 총선이 있었고, 2004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보면 총선이 있을 무렵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무렵에는 이 선거법 개정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 선거를 대비한 시험은 아니죠. 내년 선거가 있고 올해 2012년도 수능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거는 문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많이 나오고 작년에 모의 투표도 실시를 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3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이. 이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 이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다. 네, 어떻게 이 보통 선거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맞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평생 사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월드컵 때 우리나라 응원하지만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응원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그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맞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일견. 네. 근데 아무튼 역시나 그들이 거기서 영주 계속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임에는 맞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헌법의 취지에는 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든 한 가지 현상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 혹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말씀드렸고요.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중동, 아시아, 미국 다 할 것 없이 일본 할 것 없이 그런데 이들이 따라서 300만 명이 다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대통령을 바꿔버리고 국회의원을 바꿔버릴 정도로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래요. 그래서 진짜 정치권에 관심이 큰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이들이 나라 밖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없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관위는 또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건 신문기사입니다. 선생님이 신문기사 따온 거예요. 선관위는 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당시에 19세 이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모든 남녀한테 주죠. 국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내려갈게요.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도 없고 국내에 거소 신고도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외국의 영주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일본, 미국의 시민권은 아니에요. 시민권자는 아니고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영주하고 있는, 영원히 거주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주민등록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투표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분명히 미국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시민권자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입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줄이에요.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소 신청도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학생 같은 사람. 나 여기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원래 살아요. 근데 잠시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회사 일로 잠시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투표할 방법이 없었었죠. 그동안. 네. 그래서 이 전자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은 네 번째 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후자의 경우 잠시 나갔다 오거나 유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런 거는요. 근데 알아두세요. 우리 정치를 배우는 게 이런 재미인 것 같아요. 선관위는 투표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2012년 4월 11일, 내년 4월 11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날 이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생일 지나면.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재외국민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내년 12월 19일인데 재외국민 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네요. 근데 이제 선관위는 이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 14일, 15일가 전 세계 26개 제외 공간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투표 참가율이 38%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04년 수능, 2008년 수능, 그리고 요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게 2004년 수능이고 그 이전에 나왔던 이제 막 선거법 개정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정당 후보자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인증제 도입을 했고요. 비난하고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를 했고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하면 그 기록이 다 남죠, 그렇죠? 국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 상사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여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정치자금 모금 모든 선거의 예비 후보자에게 확대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한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해볼게요. 선거비 지출의 투명성은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용카드 하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네, 맞습니다. 2번, 여성의 참여기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네, 다음.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가 확대되고 있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네. 4번,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정치 부패 방지. 어디 국고 보조금? 이거는 정치 자금 모금입니다. 모금. 정치 자금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국고 보조금은 아니죠. 4번 정답입니다. 5번, 인터넷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실명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2008년 수능 보죠. 네. 정치관계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년 주기로 나왔었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보니까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 반대를 표명한 광고나 사진 금지됐었는데 단순한 지지 반대는 계속 허용하도록 했대요. 그다음에 국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가 불허했는데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및 이런 데 투표권 주기로 했대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렇게 인터뷰 대담 계속 허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가부터. 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거죠. 18일 전부터는 어떤 표명 안 됐었는데 이제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상사, 주재원, 유학생 이렇게 해서 참정권 행사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자는 것. 맞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인터뷰 대담을 계속 허용하는 게 돼요. 인터뷰, 대담 이런 걸 통해서 그의 정책 견해,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알 권리 확대하자는 것. 그렇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거. 예전에는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만 선거운동 됐는데 이제는 선거 사무소 관계자도 선거운동할 수 있게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맞네요. 정답 5번이겠네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하자는 것. 비용 조금 들이고 정말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것. 자, 보세요.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후원회를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만 후원회 하도록 했는데 이제 후원회 허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후원회 하면 돈 막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비용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끌어모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63페이지 8번. 지문을 8번 지문이 이게 인용이 됐었는데요. 선생님 아래 것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들이 문제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 후보자 추천을 의무로 했을 때 이것을 규정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등록을 무효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 조항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와 볼게요. 시도, 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표 중 일부 선거구, 선거구, 구역. 막 되게 어려운데 여기만 볼게요. 선거구 구역을 인구, 생활 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 다시 말하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계속 게리맨더링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유리하게 말도 안 되는 지역끼리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나 생활 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선거구를 다시 잘 획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여성의 정치 진출, 정치 참여에 대한 것,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정말 현실에 맞게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공직선거법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을 크게 보면 참여와 무관심에 대한 거 꼭 하나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꼭 순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의 원칙,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하면서 평등선거의 원칙으로 연결되고, 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포함한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사례와 함께 꼭 기억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2004년, 2008년, 그렇다면 2012년도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거, 심화학습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